네, 다음은 미시건 테크놀로지 대학교 이성용 교수님께서 수소 공급망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성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22년도 IEA에서 발표된 글로벌 하이드로젠 리뷰에 관련돼서 수소에 관련돼 가지고, 수요 공급에 관련된 걸 정리한 거고, 두 번째는 제 나름대로 그 여기저기 소스를 찾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 수소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드로젠이라는 것은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탄소를 할 수 있는 핵심 옵션이면서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글로벌 하이드로젠 리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이 표는 그러니까 수소 수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의 그걸 본 건데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쪽에서는 그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분야고 그 다음에 각 연도에 색깔칠한 부분 각 나라에서 필요한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죠? 리파이너리 쪽에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더스트리 쪽에서 많이 하는데 대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수소는 기후 환경 변화에 그렇게 큰 도움을 안 주는 그 화석 연료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메리트이 없다고 여기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스텝 전망으로 보면은 한 2030년에 한 1억 1,500만 톤의 성장인데 이게 대개는 현재 저감 장치가 없는 화석 기반의 수소를 대체하는 효과, 즉 기후 환경 변화에 그렇게 큰 이득이 없는 분야에서 스텝 전망에서 전망을 했는데 APS에서는 약간 2030년에 1억 3천만 톤인데 여기에서 한 청정 즉에 그린 수소에 관련돼 가지고는 한 20%, 25% 정도가 아마 그 기술이 발달되면 대체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는 그 정제 분야에서 아시다시피 그 수소가 아마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아니면 헤비 오일 프랙션을 좀 가벼운 제품으로 하는 거에 많이 쓰이는데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저감 장치가 없는 화석 연료에서 성장하고 있고 되게 아시아 국가에서 한 60% 그중에서 중국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APS가 스텝보다는 전망이 작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APS 전망이 상당히 높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의 그 수소 수요이기 때문에 항상 많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작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청정 기술의 보급 증가로 아마 그 화석연료의 떼는 쪽에서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전망이 반대되는 전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주로 아시다시피 뭐 제일 많은 암모니아, 화학 재료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전 세계에서 2위로 많은 그 화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 그 다음에 그 철강 산업 DRI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전반적인 CCSU나 아니면은 저배출 쪽에서 상당히 약한, 그러니까 즉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이게 한 2030년에 현재의 방향으로 정책으로 가고 있다면은 거의 한 1,300만 톤 정도까지 리커버리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또 그 운송 분야인데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각각 에너지 분야에 관련돼서나 자동차에 관련돼서 수소는 굉장히 미미한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수치는 상당히 작은 수치지, 굉장히 작은 수치인데 철도, 해상, 항공 분야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퓨얼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료 전지 분야인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차종별로나 아니면 나라별로 저희 나라가 상당히 많은
이쪽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고, 또한 더 일본이나 미국도 상당히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서 열린 수소와 그다음에 연료 전지에 대한 포럼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많은 분야에서 특히 우리나라 연료 전지 분야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항상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선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행하는 방향을 어제 참석을 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수소 충전소는 뭐 중국과 한국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여기에 보고되어 있고, 현재 수소의 생산량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내추럴 가스 쪽에서 거의 62%를 차지하고, 근데 그게 관련된 CO2 배출량이 이렇게 900 메가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의 수소의 10배 정도에 되는 양의 CO2를 배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코얼 베이스의 19%, 이게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컨트리뷰션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바이 프로덕트 부생물 쪽에서 한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배출 수소 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 무슨 CCSU나 어떤 일렉트로라이저에 대한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퍼센테이지는 낮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전년도하고 비교해 되면 상당히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즉 많이 그쪽에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구나. 이것은 그러니까 2030년도 특별히 그 지점을 봤을 때 저배출이라는 것은 CCSU나 아니면 일렉트로라이저 그쪽을 바라본 거에 순수 그린 수소에 관련된 건데, 아시다시피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미안합니다. 어, 어, 백으로 어떻게 가지? 미안. 보게 되면은, 여기 이게 바 그래프가 스텝에 관련된 차트고 2030년대 여기 점이 두 개 있죠. 또 요것들은 APS에서 관련된 것들인데 그 상당한 격차, 즉 스텝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토탈 합쳐가지고 CCU, SU를 다른 거나 아니면은 일렉트로라이저에서 봤을 때 한 24 메가톤 정도인데, 이게 다른 건 한 34 메가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가 나중에 후에 발전이 되면은 아마 이 갭이 낮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게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 쪽에 특히 바라보면은 저 유럽과 호주 쪽에 관련돼 가지고 수전해 쪽에 관련돼서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호주는 특히 태양광 이런 거에 관련돼서 상당히 재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이제 가장 크잖아요. 언제듯이 나타났듯이. 근데 가격을 보면 현재 이거 수전의 가격, 설치 비용을 보면 한 1,400에서 1,700 US 달러 정도라고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는데, 이게 한 2030년에는 한 약 300 달러 정도, 만 킬로와트당. 그렇게 아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이제 기술력의 발전, 그 다음에 또 시장성의 융통성이 있지만, 아까 첫 번째 발표한 배 교수님 쪽에서 발표한 것처럼 어째 원료 공급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가장 이상적인 설치 비용으로 아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의 하이드로젠 가격이 형성될 건가. 이쪽에서 두 박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파슬 퓨얼 쪽에서 관련된 건데, 아마 CCSU를 US를 다른 상태에서는 한 가격이 1불이나 2불대에서 2030년이나 50년대에서. 그러나 여전히 수전해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가격이 2배나 3배 정도 높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더 다른 또 문제점은 이쪽 분야에서
이게 가용성이라는 저 태양광이나 어떤 바람은 가용성이라는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 변동이 업앤다운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트랜스포트 방향 쪽에서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그 수소라는 것은 밀도도 낮고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이 액체 상태에서 운송을 해야 되는데 또 기체 상태 운송을 하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어떤 에너지 덴시티가 낮기 때문에 이걸 그 고밀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현재 인프라 시스템을 많이 체인지해야 된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송에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작년 2월 달에 저기 호주에서 일본까지 가는 걸 최초로 액화 수소를 통해서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연하다고 기술적인 한계 문제에서 그렇게 보고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내추럴 가스 쪽에 파이프라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기술적인 한계점도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현재 여기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2년 안에 그 수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각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그 정책, 즉 인증 제도나 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내용을 쏟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IE에서 봤을 때 5가지 핵심 조항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첫 번째 하나가 장기적인 정책. 장기적이라는 게 아마 2, 3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연 수요 창출 지원 정책이 필요한가 아니면 해야만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다 완성돼서 좋은 제품 나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위험 조건, 그 다음에 그 R&D 이런 여러 가지의 지식 공유,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 시스템, 그러니까 즉 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이고, 이게 관련돼 가지고 현재 한 32 서너 개가 이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그 에포트를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어제도 제가 그 포럼에 참석해서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인증 제도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수소법 안전에 특히 관련돼 가지고 아직도 미비한 사항이 상당히 많고 다른 쪽하고 오버랩되는 분야가 많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어제 보고 들은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료 저기 전지에 관련돼서 어느 분야는 저희 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효율이 좋은 SO FC 쪽에 관련돼서는 아직은 그 시연 단계인데 그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만, 합성하는 재질이나 아니면 고밀도로 그 수소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기술적인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포집 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진전이 없다고 여기 보고서에는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인 포집 기술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용량 기술은 상당히 약하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운송에 관련된 거는 아마 스토리지 아니면 디스포전 같은 거는 상당히 좋다고 현재까지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국부적이고 아니면은 그 사이즈가 작은 쪽에서 발달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용량으로 고부가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게 그 관건이라고 아마 여기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과 더불어 과제의 어떤 의무처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적 장벽이 그 증가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 면에서 아직까지는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이게 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그 나라끼리 연관되기 때문에 또 지식적 공유가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지식들을 서로 쉐어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각각 그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각 나라가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연구 지원 측면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초기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 전혀 예측지 못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팬데믹을 통해서 어떤 그 컨티전스 플랜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아마 굉장히 큰 약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약점이 잘하면 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을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나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아마 저번 달에 아마 현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서 뭐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30년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양만큼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관계를 한 거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 하나가 가장 많이 변했다는 표현은 전 정부의 2018년에 했던 목표하고 현재의 목표 CO2에 관련돼 가지고, 즉 전환 산업, 아니 그다음에 수소, CCUS 국제 감축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거의 이제 릴렉스된 상태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겠고, 다시 또 재정립돼야 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재미있었던 사실은, 아마 굉장히 인터레스트했던 사실은 원자력 수소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 옛날에는 수소, CCUSA 같은 어떤 기본적인 틀이 없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셋업을 했지만, 반대로 전환이나 산업 쪽에서는 조금 릴렉스한 쪽으로 방향을 가지 않았느냐고 다른 사람들도 비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시면. 그리고 아까도 배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현재 운송 수단으로서 수소를 직접 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은데, 그래서 대체로서 아마 암모니아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운송 수단 측면에서.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5개 정도의 H2 스타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 보령이 블루소스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암모니아에 관련돼서 해외에서 생산된 거를 우리나라에 가져와 가지고, 아니면 크래킹 기술을 하거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에너지 컨버전을 하는 그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 경제 생태계를 보면은 각각 생산, 저장, 운송 이런 분야는 기술적 취약성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운송이나 활용 분야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조건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좋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 경제의 전략 핵심은 수소 모빌리티와 연료 전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고 마지막 결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수소 공급망 전망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유용한 발표 진행해 주신 이성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